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두 번째 시간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전개와 결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의 배경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바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으로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나뉘어 있었고 이들의 대립이 어디서 폭발한다?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렸던 발칸 반도에서 폭발하게 된다. 그 사건이 뭐다? 사라예보 사건이었다. 슬라브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쏴버리면서 이것이 슬라브족과 게르만족의 대립으로 번지게 되고 이것이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라는 복잡한 외교적인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서 서로 막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전쟁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전쟁의 메인 국가는 누구냐? 독일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이랑 전부 다 메인 국가 독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자, 독일 애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유럽에서의 전쟁 계획을 할 때 항상 슐리펜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슐리펜 계획은 뭐냐? 독일은 필연적으로 유럽에서 전쟁을 할 때 서쪽과 동쪽을 동시에 전쟁해야 되는 가운데 끼인 입장이기 때문에 양쪽을 동시에 모든 힘을 쏟아붓기 어렵다 보니까 빠르게 서쪽을 밀어버리고 그 이후에 동쪽을 상대한다. 이것이 슐리펜 계획입니다. 독일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동시에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서부전선을 빠르게 밀어서 프랑스를 순식간에 점령하려고 했던 독일의 전략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계획이 실패해요. 왜냐면 왜 서부전선에서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독일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냐? 바로 어, 전쟁에서 새로운 양상,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쟁 양상이었던 참호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관통하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참호전이 무엇인지는 참호전의 대표적인 요소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기부터 전쟁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무기가 바로 기관총이라는 무기가 이 시기부터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기관총이 처음에 개발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성능이 향상되고 본격적으로 어마무시한 활약을 하게 된 것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총을 이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관총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의 공격이랑 수비 중에 공격이 훨씬 중요했던 전쟁 양상에서 수비가 너무 편한 거야.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상대 수비가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이 땅을 점령을 하고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공격하는 입장이 와 하면서 오고 있을 때 기관총을 그냥 서서 드르르르륵 쏴버리면은 공격하는 입장이 너무 어렵겠죠. 수비하는 입장이 훨씬 편합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거야. 좀 더 공격적인 스타일의 그런 장군들도 공격과 수비 중에 공격을 더 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격을 선호했다가는 막강한 상대의 수비력에 막힐 수밖에 없는 거니까 창이랑 방패 중에 방패가 훨씬 센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기관총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 전쟁의 양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원 쪽에서 이제 수비하는 사람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발생하냐 사람들이 그 총을 안 맞기 위해서 참호라는 것을 파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언덕 같은 데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여기가 언덕이 아닙니다. 여기가 땅이 아니야. 땅은 여기야. 여기가 땅 레벨이고 여기는 지하에 이만큼 구덩이를 판 거야. 어. 그러면은 구덩이를 여기 위에는 총이 날아다닐 거냐,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만 빼꼼 내밀고 이제 총을 쏘고 만약에 상대도 이제 반대편에 이렇게 참호를 똑같이 파는 거야. 우리 참호가 이렇게 있으면 저쪽 반대편 상대편 참호를 파는 거야. 얘네들이 만약에 참호를 넘어서 이렇게 막 온다. 그러면 그때 얼굴 내밀고 좀 총으로 쏘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총만 있는 것도 기관총도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뚫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평소엔 이렇게 두더지처럼 굴에 숨어 있다. 쳐들어온 고개만 내밀고 총 쏘고. 그래서 긴 전선. 그러니까 참호와 참호가 쭉 만나서 참호가 구덩이 한 개만 파는 게 아니라 보게 되면은 선으로 돼 있잖아. 그죠? 통로처럼 복도처럼 이게 구불구불하게 참호가 다 있고 그럼 반대편도 구불구불하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켜야 되니까 그지? 그렇게 해서 긴 전선 서로 전쟁을 하는 그 라인 전선이 형성이 되고 이것들이 서로 장기간 대치 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참호를 뚫으려면은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서 있는 참호를 뚫으려면은 기본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참호 바깥으로 넘어서 돌격을 해야 돼. 이렇게 참호 위로 올라서 돌격해가지고 올라가서 상대편 참호를 공격하려고 막 총을 쏘고 다다다다닥 하면서 가고 상대편은 그러면 고개만 내밀고 총을 쏴버려.
상당히 뚫기가 어렵겠죠. 진짜 우여곡절 끝에 진짜 하늘이 도와서 우리가 상대편 참호 앞에까지 간다고 칩시다. 상대편의 기관총 사격을 막 신들린 우리의 사격수를 통해서 막 총총총총 쏴가지고 막 다 물리쳤어. 그래서 이제 상대편 참호 앞에까지 어떻게든 갔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참호에 뛰어들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뭐가 사용되기 시작했냐? 철조망이 사용되기 시작해. 철조망은 너무 효과적인, 너무 값싼 방어 수단이지 얘들아. 철조망 대충 엉켜가지고 참호 앞에다가 이렇게 세우면 넣기만 하면은 누가 안 지켜도 철조망은 어렵잖아. 막 돌파를 해서 철조망 집 넘으려고 막 이렇게 철조망 막 가위로 막 끊고 막 이러면 그 사이에 뒤에 있다가 빵 써버리면 되니까. 철조망에 걸려서 죽은 사람 사진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효율적인 방어 수단들이 있다 보니까 참호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양상을 볼게. 서로 이렇게 철조망을 쳐놓고 여기 이렇게 참호를 파놓고 여기 이렇게 얼굴만 내밀고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얘네도 일로 못 밀어. 그리고 얘네도 일로 못 밀어. 왜냐? 밀라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지나가는 거 아까 봤죠? 가는 동안에 기관총 다 맞아버리고 총 다 맞아버리고 막 수류탄 던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 라인을 우리가 전선이라 그럽니다. 긴 전선이 형성되고 서로 대치만 하고 뚫지를 못합니다. 서로 전선만 형성되고 얘네들 참호, 그다음 우리 참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참호도 처음에는 그냥 팠겠지만 나중에 갈수록 점점 더 구조도 정교화되고 더욱더 요새화되게 되면서 뭐 참호 안에는 뭐 방도 있고 막 온갖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이게 참호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참호전이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참호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요.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펼쳐지게 됩니다. 당연히 뭐 군인들은 고생 엄청 했겠죠. 이렇게 여기 위에는 총알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그 아래에서 이렇게 사는 건데 쪽잠을 자고 있네요. 당연히 생활이 편하지가 않았을 거야. 뭐 비라도 오면은 여기 참호가 다 젖어가지고 그지. 또 비 와가지고 신발에다 젖어도 신발도 함부로 벗을 수도 없습니다. 전쟁 중에. 여러분 나중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가겠지만 뭐 훈련 중이나 이럴 때 전투화도 마음대로 벗을 수가 없어. 또 참호 막 했다가 전투화 벗었다가 만약에 갑자기 상대가 막 수류탄 던지고 막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할까? 바로 싸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발 이런데 뭐 위생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발 이런데 병 걸렸던 병사들도 많고요. 뭐 참호 발병 이런 병들이 유행을 하고 그럽니다. 뭐 쥐입니다. 쥐 엄청 크지. 뭐 쥐 같은 것들도 막 엄청 많고. 그러니까 상당히 살기 어려웠던 그런 전쟁 상황이 유지가 되었던 게 1차 세계대전이다.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옛날처럼 넓은 데서 한번 꽝 붙고 공격해서 꽝 붙고 이제 이기고 지고 이런 게 결정되는 전쟁이 오히려 더 나았을 수도. 아니야. 전쟁은 뭐가 낫고 뭐가 안 낫고가 없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참호전이라는 게 서로 병력을 어마무시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 거야. 얘네들 여기 가서 공격하면은 이쪽에서 방어하면 순식간에 수천 명 죽고 얘네가 공격할 때도 그냥 방어하는 쪽이 너무 유리하니까 또 수천 명이 죽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서로 양 전선 사이에서 그냥 죽어나가기만 하는 전쟁이 참호전이었습니다. 이 참호전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상 자료가 2020년에 이제 개봉했던 1917이라고 하는 1차 대전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재미와 역사적인 내용을 동시에 잡은 아주 좋은 영화예요. 선생님 상도 많이 받았고 선생님 아주 재밌게 봤는데 이 사람이 지금 기대고 있는 곳이 참호입니다. 얘네 둘이 기대고 있는 게. 그래서 여기가 땅 레벨이고 참호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다음 장면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참호 위로 올라가서 막 반대편으로 뛰겠죠. 상대편 참호 있는 쪽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참호 위에 레벨 지면이고 이 사람이 있는 여기는 지하인 거야. 그래서 참호를 이런 식으로 닦아놓고 안에 보면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머리에 총 맞으면 안 되니까 또 쇠로 된 모자도 쓰고 있네. 그러니까 참호전은 서로 땅을 1km 뺏기도 어려워. 하지만 사람은 어마무시하게 죽어. 옛날 같은 경우 한번 꽝 붙고 몇 명이 죽으면은 그 죽은 만큼 세력이 약화된 만큼 우리가 와 해가지고 땅을 밀고 쑥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방어가 훨씬 유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서로 땅을 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게 참호전이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참호전 말 나온 김에 1차 세계대전의 특징 3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 첫 번째 참호전. 기관총, 철조망, 참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호전이 전개가 되었고요. 이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탱크가 처음
발명된 것도 1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당시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탱크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의 탱크랑은 좀 다르죠? 요즘은 탱크가 위에 이렇게 쭉 개포 같은 게 있는데 그때는 옆구리에 총이 달렸네요. 선생님, 이거 탱크에 근데 사람이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으면은 이거 다 총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기념사진을 지금 찍기 위해서 탱크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 원래는 이 탱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탱크가 참으로 돌파를 하면은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육구들이 와 하면서 따라 들어가겠죠. 탱크가 앞장서는 거랑 그냥 사람들이 와 하면서 뛰어가는 거랑 아마 차원이 달랐을 겁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의 두 번째 특징, 총력전. 총, 토탈, 력, 파워. 나라의 모든 토탈 파워를 동원해서 하는 전쟁이다. 이게 바로 총력전 되겠습니다. 동원 가능한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전쟁에 너무나 많은 돈도 들어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냥 가능한 모든 걸 다 동원을 해야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국경지대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싸우는 꽝 붙는 이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가담하거나 그러질 않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국가의 모든 인적과 물적 자원을 동원을 해야 되고요. 전방과 후방의 개념이 없어요. 옛날에는 전쟁터 주변에만 문제가 됐었다면 이제는 전후방 구분이 없습니다. 왜냐? 이제 기차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병력이 충원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기존에는 전쟁이 났을 때 후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방의 병사로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터졌을 때 빨리 이 사람들을 전방으로 보내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전선이 막 밀리는 거야. 막 밀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뒤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저기까지 갈 동안에 뭔가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잖아. 상당히 애매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참호전이니까 그냥 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땅은 못 뺏고 사람만 수십만 명이 죽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뒤에 있는 사람을 빼서 저기까지 갈 동안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계속 거기에 전선이 머물러 있는 거. 그리고 기차도 있다 보니까 전 유럽 지역에서 빠르게 병사가 충원 가능합니다. 빠르게 병사가 충원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만큼 병사들이 빠르게 죽었다는 얘기겠죠. 전쟁터에서. 자, 전쟁터에서 사용 가능한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끌려 나갔어 지금. 참호전에서 막 서로 막 기관총 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일해야 됩니까? 공장에서. 여성들이 일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 전까지의 전쟁에서 여성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을 가게 되면서 총력전의 양상이 발생하면서 이제 여성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군수 공장에서 무기랑 총 같은 걸 만드는 걸 여성들이 많이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전투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군대의 보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위생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운전병이라든가 그런 비전투병과에 여성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실제로 군대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남자 전방 후방 뭐 온갖 거 할 거 없이 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한판 붙는 싸움이 바로 총력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무기가 많이 개발되었다. 뭐 탱크 아까 얘기했죠. 뭐 장갑차, 잠수함, 기관총, 독가스, 비행기 등등의 굉장히 많은 신무기가 1차 세계대전 때 많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차 세계대전의 스토리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서부전선에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는 참호전 양상이 발생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장기화되는 전쟁에서 영국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독일을 봉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영국은 독일의 바다, 해상을 봉쇄를 합니다. 독일로 들어가는 물자들을 봉쇄해서 독일이 물자 보급을 못 받게 하고 물자가 없으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독일이 말라 죽겠죠. 그렇게 독일을 압박하려고 했던 게 영국의 작전이었습니다. 아이쿠 쏘리. 자,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섬 나가니까 얼마나 해군력이 강하겠어, 그지? 그에 비해서 독일은 바다도 넓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이러한 해상 봉쇄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독일은 이 영국의 해상 봉쇄를 뚫어야 되는 입장일 거야. 독일은 이 영국의 해상 봉쇄를 뚫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펼쳤냐? 다소 무모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칩니다. 자, 독일은 당시 유보트라고 하는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이 잠수함을 활용을 해서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연합국들의 배를
연합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독일을 봉쇄하고 있는 배를 군용 민간 가리지 않고 경고 없이 미친 듯이 공격을 해버리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칩니다. 뭐 지금처럼 잠수함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은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독일은 봉쇄되어 있으니까 이걸 뚫으려 그러면 좀 상당히 과격한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무제한 잠수함 작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전략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을 하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의 결과 루시타니오라고 하는 배가 침몰을 하는데 문제는 이 배에 당시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미국인 탑승객이 100명 이상 타고 있었고 이들이 전부 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상상도고요. 루시타니오를 그린 겁니다. 여기 써있죠. 더 뉴욕타임스 루시타니아 썬크 바이어 썸마린 그러니까 이제 그 잠수함에 의해서 이제 가라앉게 됐다. 그래서 프로버블리 1000명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이 100명 이상 죽으면서 아메리칸 시티즌들이 100명 이상 죽으면서 미국 내에서 이거 참을 수 있냐? 우린 전쟁에 참여도 안 했는데 독일 애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 이상이나 죽었다. 빨리 전쟁에 참여해서 독일에 응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참전 여론이 미국 내에서 들끓게 됩니다. 자, 하지만 아직 미국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야. 루시타니오 침몰 사건,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국은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전하지 않았던 미국 사람들의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하는 사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그 뒤에 오는 침엄한 전보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침엄한 전보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독일이 멕시코에 비밀 전보를 보내는 것인데 이게 바로 그 전보입니다. 숫자로 써있지. 당연히 암호일 거야. 근데 이 비밀 암호를 미국 애들이 입수하고 미국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정보의 내용인즉슨 무엇이냐? 멕시코한테 독일이 보내는 거야. 야, 멕시코야. 너 옛날에 멕시코 미국 전쟁에서 이 넓은 땅 미국한테 뺏기지 않았니? 너무 억울하지 않니? 만약에 우리가 곧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것 같다. 우리가 프랑스를 밀어버리고 영국을 밀고 곧 아마 미국과도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미국이랑 전쟁을 할 때 너희가 만약에 남쪽에서부터 미국을 공격하는 걸 도와준다면 우리는 이쪽에서 공격할 거잖아. 독일 애들은 그지?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가 미국에게 빼앗긴 옛 영토를 되찾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비밀 정보를 독일 애들이 멕시코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침범한 정보 사건이에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자국민이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선전포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독일 애들은 뒤쪽에서 우리 몰래 우리나라에 붙어있는 멕시코한테 비밀 정보 보내서 같이 미국 공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겠다라는 여론이 높아지게 되게 되고요. 결국에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자, 누가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참전 원인 두 가지를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첫째, 무제한 잠수함 작전. 그리고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연결되는 게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연결되는 게 루시타니아호 침몰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침범한 정보 사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참전을 했고요. 자, 그맘때쯤에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원래 동부전선을 형성하고 있던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야.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면서 이제 러시아랑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야 우리 전쟁 그만하자라고 하고 전쟁을 그만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실 전쟁이 끝나 먼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쪽 서부 전선에만 집중하면 됐지만 그래도 미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상당히 강력한 나라죠. 미국이 참전했기 때문에 연합국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실패를 하게 되고요. 결국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모두 다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결국에는 연합국의 승리, 협상국의 승리로 1918년에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의 결과였던 파리 강화 회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되고 파리에 모여서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전후 처리,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논의를 하는 승전국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합의가 돼요. 첫 번째 민족 자결주의, 각 민족의 운명은 그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파리 강화 회의 영향을 받아서 3.1 운동이 일어나고 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민족 자결주의가 사실 말이 좋아서 민족 자결주의지 실제로는 승전국의 이득만 보장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패전국
식민지만 독립시켜주죠. 독일이 갖고 있는 식민지 뭐 이런 것들만 독립을 시켜주고 기존에 영국이랑 프랑스 이런 애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게 사실 민족 자결주의의 어두운 면입니다. 자, 아무튼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비밀 외교하지 말자. 서로 오해만 생기고 전쟁 날 수도 있다. 그다음 서로 군대가 너무 많다. 우리 군대 축소하자. 라고 하는 식의 평화를 위한 이야기들을 파리 강화회에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파리 강화회의가 승전국의 이득만을 보장하는 쪽이 아니었냐. 진짜 평화를 위한 것이 맞냐.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파리와 강화회의 끝에 이제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조약들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중에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있습니다. 독일이랑 맺은 조약인데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영토의 일부를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독일은 영토를 쪼개서 주변 국가들에게 나눠줘야 되고요. 독일은 해외 식민지를 모두 포기해야 되고요. 독일은 군대의 숫자도 제한되고요. 잠수함 항공기는 갖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1320억 마르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물론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건 잘못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독일이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었냐라고 하는 의문은 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이게 독일이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냐.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조약을 강요받았을 때 과연 그 해당되는 국가와 국민들이 우리 열심히 반성하고 잘못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조약 내용을 유지하고 배상금도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씨 몰라 몰라 아씨 나 안 해버려 에이 이래 버릴 거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한 내용들이 너무 선진국들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의 이득을 위한 이러한 조약들이 독일을 압박하고 궁지에 몰아넣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독일 내 전체주의 파시즘이 등장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과연 베르사유 조약은 정당한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국이 몰락했다. 무슨 말인고 하니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독일 내부에서 물론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같이 전제군주,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역시 짜르가 지배를 했고요. 물론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은 왕이 있지만 왕이 전제군주가 아니라 이제 법을 따라야 되는 입헌군주제를 하고 있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왕이 싫어서 영국 왕에서 독립을 해서 이제 공화국을 세웠던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왕 목 잘랐잖아. 프랑스 혁명해가지고. 그치? 자, 그런 것처럼 뭐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정도가 제국 그러니까 전제군주 이 제국주의의 제국이랑 좀 다른 겁니다. 제국주의랑 다른 거야. 전제군주 황제가 다스린 나라였는데 그러한 시대에 다 몰락했다.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전쟁에서 이긴 팀 전쟁에서 지지도 이기지도 않았지만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황제 체제를 몰락시켰고요. 두 번째,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합니다. 총력전 체제에서 여성이 전쟁에 참여하니까 당연히 그 결과로 여성의 지위가 상승을 하겠죠. 자, 세 번째, 미국과 일본이 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에 미국이 원래 선진국이고 강대국이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국이 압도적인 슈퍼파워는 아니었어.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전쟁이 유럽에서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피해는 경미합니다. 적은 피해를 보면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무기도 팔고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는 이점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슈퍼파워로 도약을 하게 되고요. 일본 역시 유럽에 와서 전쟁하지 않잖아. 일본 본토에서 전쟁이 나지 않고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애들의 아시아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덜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차근차근 키워나가고 군사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역시 상당한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것이 2차 세계대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쟁을 막기 위한 국제단체였던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설립이 됩니다. 지금의 유엔이랑은 다른 겁니다. 유엔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와요. 자, 국제연맹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 한계점이 뭐냐. 국제연맹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에 참가한 국가들의 어떠한 제재를 가할 때 막강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우리가 국제연맹에는 있게 됩니다. 그런 건 역시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차 세계대전의 전개와 결과를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참호전, 총력전, 다양한 신무기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서부전선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영국이 해상 봉쇄를 했고요. 이걸 뚫기 위해서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미국이 참전했고 결국 연합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미국이 참전한 이유는 1번
무제한 잠수함 작전, 2번 침몰만 전보 사건이 두 가지란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리 강화에 의해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졌게 됐고요. 제국이 몰락하고 여성 엔지가 상승하고 미국과 일본이 성장하고 국제연맹이 형성이 되었다. 국제연맹은 한계점도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1차 세계대전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